지옥의 열기를 느껴본 적 있는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닌 인간의 잔혹함이 만들어내는 그보다 더 뜨겁고 고통스러운 열기를. 제구공수 특전 여단 흑룡 부대의 연병장 한가운데 내리쬐는 태양 아래 김서연 대위의 온몸은 끔찍한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두 팔이 묶인 채 차가운 철봉에 매달려 있었다. 축 늘어진 그녀의 다리에는 화영대처럼 마른 장작이 수복이 쌓여 있었다. 치, 마지막 기름통이 쏟아지자 코를 찌르는 역한 휘발유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다.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여단장 허진태 대령. 그의 손에는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리는 횃불이 들려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그의 목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인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똑똑히 봐라. 이것이 흑룡부대의 교율을 어지럽힌 자의 최후다. 계집 따위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오해 내가 이 신성한 불꽃으로 니년의 더러운 영혼을 정화해주마.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횃불을 장작더미로 가져갔다. 훅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발목을 휘감았다. 살이 익는 듯한 고통.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온몸에서 비옷땀이 쏟아졌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정면의 악마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제 곧 거대한 불길이 타오를 것이다. 한 생면을 그리고 아직 피어나지 못한 정의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것이 아모랑이의 마지막인가? 사신이 불과 한 뼘거리에 다가오니 순간 과연 이 지옥의 불길을 잠재울 한 줄기 희망은 존재할까? 아니면 이 불꽃은 결국 불을 붙인 자를 삼켜버릴 운명이었을까? 거대한 수송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굉음이 멋자 귀가 먹할 정도의 정적이 찾아왔다. 김서현 대위가 뽀얀 흙먼지가 날리는 제구공수 특전 여단 흑룡부대의 연병장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뼈를 애는 듯한 철원의 칼바람과 모든 색이 바랜 듯한 제빛, 풍경뿐이었다. 부대의 상징인 검은 용 두 마리가 서로를 마주보는 조물은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여 침입자를 물어뜯을 것처럼 산납고 위압적이었다. 이곳의 공기는 무거웠다. 단순한 군기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모든 생명체의 영혼까지 짓누르고 있는 듯한 숨막히는 압박감이었다. 연병장에서 구슬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는 특전사 대원들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잘 만들어진 강철 인형처럼 정해진 동작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웃음도 대화도 심지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조차 금지된 것처럼 보였다. 신고하러 오신 김서연 대위님이십니까? 그녀를 마중 나온 부관 최중희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현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파랗게 질린 얼굴로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이 부대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곳은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다. 거대한 공포가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다. 그렇다. 안내해.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주병의 공기를 압도하는 단단한 심지가 밝혀 있었다. 최종희는 움찔하며 반 발자국 앞서 걷기 시작했다. 본부 건물로 향하는 길, 복도를 지나치는 모든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벽에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낯선 여군 장교에 대한 호기심이 아닌 엮이고 힘다는 절박한 회피의 기색만이 영역했다. 짙게 배어 있는 화약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섞여 들어오는 피린내. 서현은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 이 지옥의 냄새와 소리 그리고 분위기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 허진태 대령 당신이 만든 왕국이 이런 모습이었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히 부패한 지휘관 한 명을 잡아넣는 것이 아니었다. 이 썩어빠진 뿌리부터 완전히 돌려내고 죽어버린 병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똑똑. 최중희가 여단 장실의 육중한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 할 때
안에서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어와.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이곳이 군지휘관의 집무실이 아니라 사냥꾼의 동굴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방 안은 온통 자신의 전리품을 과시하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거대한 멧돼지와 고라니의 박제가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금방이라도 포효할 듯한 자세에 반달가 숨곰 박제가 서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값비싼 시가와 최고급 위스키가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독한 시가 향과 가죽 냄새 그리고 권력의 악취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방의 주인인 허진태 대령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손가락을 까딱하며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명한 무시이자 기선 지압이었다. 서련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 조금의 몸서림도 없는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대위 김서연 금일부로 제구공수 특전 여단 전입을 명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또렷하게 방 안의 탁한 공기를 갈랐다. 그제야 허진태는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해부용 칼처럼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훑었다. 그것은 부하를 만든 상관의 눈빛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정체불명의 동물을 뜯어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서연의 인사기록 카드를 집어들었다. 탁하고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신경질적으로 들렸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이 걸렸다. 김서연 이력은 깨끗하군.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재미가 없을 정도야.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육중한 몸을 일으켰다. 쿵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소리를 냈다. 그는 책상을 돌아 나와 소리 없는 표검처럼 그녀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다. 위압감을 극대화하려는 그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특전사의 여군이라 그것도 전투부대에 직접 지원을 해. 그가 그녀의 바로 등 뒤에 서서 귀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독한 시가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면 군생활 편하게 하려고 남자 장교라도 하나 꼬셔볼 생각으로 온 건가? 노골적인 성희롱이자 모욕이었다. 곁에 서 있던 최종희의 얼굴은 이대 하얗게 질리다 못해 빛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강철로 만들어진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허진태의 자존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다시 그녀의 앞으로 돌아와 섰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의 본심을 드러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경멸스럽게 쳐다보며 모든 부하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사령부에 사람이 그렇게 없나?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격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 쇠물 용광로 같은 곳에 감히 암탉 한 마리를 보내게. 암탉.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중희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서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허진태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암탉은 알을 낳고 병아리를 키울지 언정. 이곳은 용광로가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는 신성한 군부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별 이전의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장교입니다. 여단장님,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군규정에 입각한 한치에 흐트러짐도 없는 모범. 하지만 그 안에는 나는 당신의 모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허진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감히 일개 대위집이 자신을 면전해서 자신을 가르치려던 것이다. 말은 청산 뉴스로군. 그는 이를 갈려 말했다. 좋다. 네가 그렇게 잘난 장결라면 어디 한번 실력으로 증명해 보시지. 이곳 흥용부대에서는 실력 없는 놈은 살아남지 못하거든. 특히 나대는 암탉은 말이야. 그것은 사리가 담긴 명백한 경고였다.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에서는 그 잘난 주둥이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이제 꺼져. 서연은 말없이 경례를 붙이고 조금의 멈수림도 없는 걸음으로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등 뒤에서는 자신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독사의 시선이 눕혀졌다. 복도로 나오자 최종희가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여단장님께 찢기시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태까지 버텨낸 여군 장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걱정 말게, 최중희, 나는 괜찮다. 서연은 오히려 담담하게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녀가 배정받은 쑥는 부대 가장 구석에 있는 창고를 개조한 듯한 낡고 비좁은 방이었다. 명백한 차별 대우였다. 그녀는 짐을 풀고 가장 먼저 방 안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했다. 정보 요한의 기본적인 생존 수칙이었다. 천장의 전등, 벽의 콘센트, 심지어 낡은 침대 프레임까지. 그녀의 손놀림은 전문가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다행히 허진태는 그녀를 그 정도의 위협적인 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듯 도청 장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군잔을 정리하던 중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사진 액자를 꺼냈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와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자신.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 정보 사령부의 전설적인 요원이었다. 그는 작전 중 순직했고 서연은 아버지를 따라 군인의 길을 걷기로 맹세했던 것이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보고 계세요, 아버지? 저는 도망치지 않아요.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저런 쓰레기들을 반드시 제 손으로 심판대 세울 거예요.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대위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아모랑이의 눈. 아모랑이 김서연 소령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보이는 흥영부대의 어두운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전투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허진태의 왕국의 균열을 일으킬 첫 번째 돌멩이는 이미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거대한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 흥룡부대의 하루는 찢어질 듯한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김서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연병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새벽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병사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허진태 대령은 연병장 중앙 높은 단상 위에서 팔짱을 낀 채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병사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어젯밤 집무실에 있던 아청꾼 장교들이 도열해 있었다. 오늘 훈련은 참호 격투다. 허진태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말이 떨어지자 병사들의 얼굴에 순간 공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몇몇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서연은 정보 파일을 통해 참호 격투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은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허진태 가장 잔인한 유의였다. 진흙탕으로 가득 찬 깊은 참모 안에서 2명의 병사가 맨몸으로 1명이 완전히 정신을 잃을 때까지 싸우게 하는 비공식적인 형벌. 그는 이 훈련을 통해 자신의 절대 권력을 과시하고 병사들 사이에 공포를 심어 복종을 강요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허진태의 시선이 도열해 있는 병사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다. 마치 메두사의 눈과 마주치기라도 한 것처럼 마침내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가장 구석에 서 있던 유난히 체구가 왜소하고 애투아이돼 보이는 병사. 훈련 열의 명단에 있던데 안지훈 이병. 그가 이름을 부르자 안지훈 이병의 어깨가 경직되었다. 그는 겁에 질린 얼굴로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이병 안지훈. 꾀병은 다 나았나 보지. 아닙니다. 의무관께서 아직 닥쳐. 허진태의 고함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여긴 내 놈 어머니 품속이 아니야. 군인이 의무관 뒤에 숨어서 훈련을 빼먹으려고 해. 그런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뜯어 고쳐주기 위해 오늘 내가 특별히 너를 첫 번째 선수로 지명해 주겠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안지훈 이병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의 상대는 거구의 고참 병사였다.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일방적인 학살이 될 것이 뻔했다. 고참 병사는 마지못해 참으로 걸어 들어갔고 안지훈 이병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 앉으려 했다. 부사관 2명이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짐짝처럼 질질 끌고 참모 안으로 던져 넣었다. 풍덩 차가운 흙탕물이 튀었다. 허진태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곧 재미있는 쇼가 시작될 터였다. 하지만 그의 쇼는 시작되기도 전에 막을 내렸다. 여단장님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연병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당교 대열의 가장 끝에 서 있던 김서연 대위.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단상 위에 허진태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지금 뭐 하자는 건가? 김대위 감히 내 훈련 진행을 방해하는 건가? 허진태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와 위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규정에 입각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다. 이이 있습니다. 육군 규정 제-X조 지휘관의 의무 조항에 따르면 지휘관은 부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지훈 이병은 공식적으로 의무관의 진단에 따라 훈련 열애 판정을 받은 환자입니다. 이러한 병사를 강제로 격투 훈련에 참여시키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지휘관의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밤이 허진태 대령에게, 그것도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정면으로 규정을 들이밀다니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허진태의 얼굴이 시벌겁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감히 신성한 규율을 어지럽힌 이단화를 보는 듯한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하, 이 미친년이 진짜 돌았나? 그가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성큼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여긴 네가 있던 행정반이 아니야, 김대위. 여긴 특전사다. 특전사의 군기는 법보다 위에 있어.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말이 곧 규정이다. 이 말이야. 군법은 대한민국 모든 군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최상위 규범입니다. 그 어떤 지휘관도 군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불꽃이 격렬하게 튀었다. 만약 여단장님께서 이 병사를 계속해서 훈련에 강제 참여시킨다면 저는 육군 규정에 의거 상급 부대에 이 상황을 정식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급 부대 그 단어에 허진태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아무리 그가 이 부대의 왕이라지만 군 전체의 감찰 시스템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특히 이제 막 전입원 장교가 첫날부터 문제를 제기한다면 상급 부대에서도 그냥 넘어갈 리 없었다. 골치 아픈 일이 될 터였다. 그는 이를 갈았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그는 서연의 턱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뱀처럼 속삭였다. 좋아, 네가 이겼다, 김대위. 규정과 절차를 그렇게 좋아하시니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 그는 잠시 서연을 노려보다가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명심해, 규정집이 날아오는 총알을 막아주지는 못할 거다. 그것은 명백한 살래 협박이었다. 허진태는 몸을 돌려 참호에 빠져 덜덜 떨고 있는 안훈 이병을 향해 경멸스럽게 외쳤다. 꺼져 이 같은 새끼. 저 계집 치마폭 뒤에 숨어서 평생 꼴이나 빨아라. 그는 분을 사이지 못한 채 근처에 있던 훈련용 타이어를 발로 걷어차고는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쇼는 완전히 망쳐버렸다. 영병장에 남겨진 병사들은 어쩔 줄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감히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다. 서연은 그들을 지나쳐 곧장 참으로 향했다. 그녀는 진흙탕 속에 주저앉아 있는 안지훈 이병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 안이병 괜찮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안지훈 이병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자신을 향해 내밀어진 그 손과 김서연 대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자신을 위해 나서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강한 힘으로 그를 진흙탕 속에서 끌어 올려 주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안지훈 이병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굴욕과 공포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 순간 안지훈 이병은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자신을 구해주니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다고. 그 광경을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속에 아주 작은하지만 뜨거운 불씨 하나가 던져지는 순간이었다. 김서연 대위. 그녀는 단순히 규정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 즉 허진태라는 거대한 폭력의 정면으로 맞서 가장 약한 자를 보호했다. 그녀의 행동은 흑룡 부대에 굳게 닫혀있던 성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은 머지않아 거대한 성벽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터였다. 김서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게 된 것이다. 바로 억압받던 병사들의 마음이었다. 그날 저녁 김서연의 숙소에 예고 없는 손님이 찾아왔다. 똑똑 노크 소리는 단 2번 짧고 위압적으로 울렸다. 서연이 문을 열자 복도에 희미한 불빛을 등지고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다. 허진태 대령이었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닫혔다. 좁은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허진태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낡은 철제 침대, 작은 책상, 그리고 각 잡혀 정리된 군장이 전부인 군인다운 검소한 방. 그는 경멸스럽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이런 쥐구멍 같은 곳에서 지내나 하긴 니년골에 딱 어울리는군. 그는 의자를 빼앗아앉으며 다리를 꼬고 서연을 올려다 보았다. 서연은 문 옆에 미동도 없이 서서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온몸의 신경은 날카롭게 날이 선치였다. 그녀의 전투복 상의 왼쪽 가슴 주머니 안쪽에는 만연필처럼 생긴 초소형 녹음지가 켜져 있었다. 붉은색의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정보사 요원의 기본 장비. 그녀는 허진태가 노크 소리를 내는 순간부터 이미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낮에는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시켜주더군. 김대위 허진태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들끓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감히 내 부대에서 내 면전에 똥칠을 해. 네가 뭔데? 사령부에서 보낸 감찰관이라도 되는 줄 아나?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와 군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서연이 기계처럼 대답했다. 임무 규정. 허진태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그딴 건 종이 위에나 있는 거야. 이 바닥의 진짜 롤은 힘이다. 그리고 이곳의 힘은 바로 나 허진태야. 그걸 아직도 모르겠나? 그는 시가에 불을 붙였다. 독한 연기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내가 보아하니 넌 2 종류 중 하나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이상주의자이거나 아니면 무언가 다른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여우거나. 그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그리고 난 여우 새끼들을 아주 싫어하지.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포커페이스. 그의 도발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허진태의 미간이 더욱 좁아졌다. 그는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좋다. 돌려 말하지 않겠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를 더욱 악마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 부대에는 이곳만의 규칙이 있다. 새로 전이온 장교들은 모두 여단장인 나에게 전입세를 내야 하지. 부대 발전을 위한 기부금이랄까. 뭐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앞으로의 군 생활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면 말이야. 전입세 서연이 정보 파일을 통해 확인했던 그의 가장 기본적인 수금 방식이었다. 그는 새로 부임하는 장교들을 협박하여 월급의 일정 부분을 상납받고 있었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온갖 괴롭힘과 불이익을 주어 스스로 부대를 떠나게 만들었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서연이 담담하게 물었다.
그녀의 반응에 허진태는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다. 그는 그녀가 저항하거나 적어도 당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가를 묻는 사람처럼 태어냈다. 하하 역시 생각보다 말이 통하는 여자였군.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많이도 필요 없어. 네, 내 월급의 30% 매달 내 개인 계절로 조용히 보내주면 된다. 그러면 오늘 낮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지. 앞으로 내 군 생활에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내가 약속하지. 그것은 회유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너는 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부하면 적이 되는 것이다. 서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녹음은 완벽하게 되고 있었다. 이제 그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확보되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다. 그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다. 단순한 뇌물수수 혐의만으로는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더 큰 것, 그의 심장을 꿰뚫을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현이 애매한 대답을 내놓았다. 긍정적 검토? 그래야지. 똑똑한 여자야.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니까. 허진태는 그녀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확신하며 의기양하게 웃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 했다. 그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그는 이 암착의 군기를 확실히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이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단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뭐지? 허진태가 귀찮다는 듯이 돌아보았다. 안지훈 이병 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그 병사는 어째서 그렇게까지 미워하시는 겁니까? 단순히 훈련을 열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덫을 놓았다. 안지훈 이병. 서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는 허진태의 비밀과 연결된 가장 약한 골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안지훈 이병의 이름이 나오자 허진태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다.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새로 부임한 장교로서 부대원들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는 그냥 정신력이 약해 빠진 쓰레기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허진태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서연은 확신했다. 그녀는 그의 신경을 더욱 건드리기로 결심했다. 제가 듣기로는 안이병의 아버님께서 군수업체와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닥쳐 허진태의 고함이 방채를 울렸다. 그는 맹수처럼 돌아서서 순식간에 서연의 멱살을 움켜주었다. 네가 지금 뭘 한다고 함부로 주동이를 놀려. 그의 눈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안지훈 이병의 아버지는 허진태의 군수비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외부인이었다. 그는 안이병의 인질처럼 부대에 잡아두고 그의 아버지를 협박하여 비리를 무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렀다. 모르는 것 같으니 내가 친절하게 알려주지, 김대위. 그는 서연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쿵! 그녀의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쓸데없는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이는 법이다. 이곳 흥용부대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그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겨운 술 냄새와 분노의 열기가 그녀의 얼굴을 덮쳤다. 한 번만 더 내 심기를 건드리거나 안지훈 새끼 주변을 맴돌면 그의 목소리가 독사처럼 낮게 속삭였다. 그땐 그냥 군 생활이 힘들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이 부대 안에서 사라지게 될 수도 있어. 사고사로 처리하는 것쯤은 나한테는 일도 아니거든. 알아들었나?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래 예고였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걸려들었어, 허진태. 이제 내 놈의 목숨은 내 손 안에 있다. 똑똑히 알아들었습니다. 여단장님, 그녀가 힘겹게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허진태는 만족스러운 듯 그녀의 멱살을 놓고 물러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고는 문을 열고 사라졌다. 쾅!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연은 격액이 된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짜릿한 흥분 때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 주머니에서 만년필 녹음기를 꺼냈다. 붉은 불빛이 그녀의 승리를 알리듯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꽉 쥐었다. 이제 이 작은 기계는 허진태의 목에 채워질 단두대의 칼날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허진태의 뒤에 숨어있는 더 거대한 몸통까지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의 시선이 창밖의 어둠으로 향했다. 기다려라 허진태. 내 놈의 파티는 이제 곧 끝날 테니. 김서영과의 기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착각한 허진태 대령은 며칠간 의기향했다. 그는 김서연이 자신의 협박에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고 훈련에도 묵묵히 참여하며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행동했다. 마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서연은 물밑에서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안지훈 이병을 통해 부대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안이병은 허진태의 눈을 피해 서연에 보이지 않는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 그는 다른 피해 병사들의 증언을 몰래 모았고 허진태의 비리가 숨겨진 장소와 시간에 대한 단서들을 하나둘씩 물어왔다. 서현은 그 모든 정보를 암호화하여 정보사령부의 직속상관인 이민석 준장에게 매일 밤 비밀리에 보고했다. 거대한 거미줄이 허진태와 그의 왕국을 향해 보이지 않게 그리고 촘촘하게 처지고 있었다. 허진태는 이 모든 것을 까맣게 모른 채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그는 김서연을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여전히 눈에 그녀가 부대에 나타난 이후로 미묘하게 부대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에 과거에는 없었던 아주 희미한 저항의 빛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이 불씨가 더 커지기 전에 확실하게 밟아 없애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김서연의 자존심을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재기불능일 정도로 처참하게 박살내버릴 계획을 세웠다. 그 무대는 지옥주라 불리는 흥룡부대 체락의 극한 훈련, 그 마지막 날에 펼쳐질 예정이었다. 지옥주의 마지막 날 병사들은 일주일간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온갖 극한 훈련을 견뎌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관문은 악마의 코스라 불리는 종합장애물 훈련이었다. 높이 20의 외벽을 오르고 철조망 아래를 포복으로 통과하고 흙탕물로 가득 찬 수로를 건너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코스. 특히 마지막 구간은 30m 높이의 타워에서 로프 하나에 의지해 수직으로 하강하는 레펠 훈련이었다. 극심한 공포와 체력 소모를 동시에 요구하는 훈련의 클라이막스였다. 허진태는 훈련 전날 밤 자신의 가장 충실한 수족이자 훈련 교관인 박중사를 비밀리에 호출했다. 박중사, 네, 여단장님, 내일 종합 장애물 훈련. 마지막 레펠 코스 김서연 대위가 사용할 로프 알지? 박중사의 얼굴에 순간 당황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인내 표정을 감추고 익숙하다는 듯 대답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죽이지는 마. 허진태가 차갑게 말했다. 그저 망신만족.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잘난 여장교 나이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란 말이다. 로프를 고정하는 확보 지점 앵커, 알지? 살짝만 풀어놔. 겉으로 봐서는 절대 티가 나지 않게. 하지만 사람이 매달려 하중이 가해지는 순간 버티지 못하고 빠져버리도록. 그것은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비열하고 잔인한 명령이었다. 박종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허진태의 얼음 같은 눈빛과 마주치자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또다시 서명을 한 것이다. 훈련 당일, 병사들은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장애물들을 통과하고 있었다. 김서연 역시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묵묵히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그녀의 체력도 거의 바닥에 가까웠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박중사가 훈련 내내 유독 자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불길한 낌새를 읽어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마침내 마지막 코스인 레펠타워 앞에 모든 병사들이 집결했다. 높이 30임, 아파트 10층 높이에 달하는 수직 타워는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현기증을 일으켰다. 허진태는 타워 아래 확성기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지막 관문이다. 이것만 통과하면 내 놈들은 진정한 흑룡부대의 전사로 거듭날 것이다. 하지만 겁쟁이는 필요 없다. 포기할 놈은 지금 당장 꺼져. 그는 일부러 서연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김대위, 네가 솔선수범해서 가장 먼저 시범을 보여봐라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고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위험을 알리는 맹수의 본능적인 직감이었다. 그녀는 장비를 착용하며 아무도 모르게 박중사가 자신의 로프를 고정하는 확보 지점 앵커를 겪는 확인했다. 너무 멀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다른 앵커들과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았다. 함정이다. 그녀는 직감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물러서는 순간 그녀는 허진태가 원하는 겁쟁이 암탉이 되는 것이다. 모든 병사들 앞에서 그녀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함정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서연은 타워 꼭대기로 올라갔다. 발 아래로 연병장과 막사들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다. 강한 바람이 그녀의 전투복을 깃발처럼 펄럭이게 했다. 준비 완료됐나? 김대위 아래에서 허진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대답 대신 로프를 잡고 하강 준비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교관의 신호도 없이 그대로 허공을 하에 몸을 날렸다. 모두가 경악했다. 그것은 정상적인 레페라강이 아니었다. 거의 자윤하게 가까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행동이었다. 슈후, 그녀의 몸은 맹렬한 속도로 아래로 향해 떨어졌다. 바로 그때 그녀는 공중에서 몸을 틀어 발로 타워의 벽면을 강하게 걷어쳤다. 쾅! 그녀의 몸이 반동으로 튕겨져 나가며 하강 속도가 아주 약간 줄어들었다. 그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로프를 잡고 있던 손을 풀어 허리춤에 차고 있던 대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있던 로프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버렸다. 석! 로프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은 이제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허공에 완전히 노출되었다. 미쳤어. 아래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허진태조이 상상도 못한 상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계획은 그녀를 추락시키는 것이었지 죽이는 것은 아니었다. 만약 그녀가 죽는다면 자신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현은 죽지 않았다. 그녀는 떨어지면서 끊어진 로프의 반대쪽 끝을 잡아채 타워 중간쯤에 있던 기대에 고정돼 던져 감았다. 로프가 팽팽하게 감기며 그녀의 추락 속도를 급격하게 줄여주었다. 그녀의 몸은 거대한 진자처럼 타워 경면을 향해 날아갔다. 쾅! 그녀는 타워의 창문 하나를 온몸으로 들이받으며 안으로 굴러 떨어졌다. 와장창, 유리가 박살넘은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잠시 후 그녀는 깨진 유리 파편 속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몸을 일으켰다. 온몸은 상처토성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아래에 있는 허진태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가 로프를 스스로 끊어버린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매달려 있던 확보 지점의 앵커가 핑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 틈에서 튕겨져 나왔다. 박중사가 조작해 놓은 함정이었다. 만약 그녀가 정상적으로 하강했다면 그녀는 심도 채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죽음의 덫을 스스로의 힘으로 파괴해버린 것이다. 연병장에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할 말을 잃고 깨진 창문 안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허진태 대령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상대해온 존재가 단순한 나대는 암탉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죽음의 함정 속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아는 진짜 괴물이었다. 진짜 아모랑이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타협은 없다. 저 괴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더 이상 비겁한 함정 따위는 필요 없다.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녀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뿐이었다. 그의 눈에 붉은 광기가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깨진 창문 안에 서 있는 김서연의 모습에 압도되었던 연병장의 공기는 허진태 대령의 광기 어린 포효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첫 반역자년을 당장 끌어내 그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고 날뛰는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튀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명예나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자신의 완벽한 함정을 비웃으며 살아남은 저 아모랑이를 파멸시키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충실한 개들, 박중사를 포함한 교관, 몇 명이 정신을 차리고 타워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잠시 후 그들은 온몸으로 저항하는 서연의 양팔을 붙잡고 짐승처럼 그녀를 질질 끌고 나왔다. 그녀의 온몸은 깨진 유리 파편에 베어 피가 흘렀고 전투복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이건 놔. 이건 불법 행위야. 서연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들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허진태의 관계 앞에서 모든 병사들은 다시 공포의 노예가 되어 얼어붙어 버렸다. 허진태는 끌려 나온 서연의 앞으로 성큼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멱살을 움켜쥐고 얼굴을 자신의 코앞까지 끌어당겼다. 반역자 불법. 그가 휙거리는 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부대에서 반역은 바로 내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은 바로 나 허진태의 뜻이다. 그는 서연의 배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연의 입에서 올레지 하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몸이 새우처럼 구부러졌다. 니녀는 훈련에 실패했다. 아니 훈련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교관의 지시를 어기고 군기를 문란하게 만들었어. 안 그런가 제군들? 그가 겁에 질린 병사들을 향해 고함을 쳤다. 네, 맞습니다. 몇몇 간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다른 병사들은 차마 동조하지는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래, 이건 정당한 처벌이다. 군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신성한 의식이지. 허진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교관들에게 명령했다. 전연의 계급장을 떼어내. 그리고 연병장 중앙 철봉으로 끌고 가. 교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연의 어깨에 붙어있던 대위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치! 실밥이 뜯어지는 소리가 그녀의 명예가 찢겨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은 그녀를 연병장 한가운데에 있는 낡은 철봉으로 끌고 갔다. 철봉은 자결하는 태양 아래 뜨겁게 달고자 있었다. 그들은 굵은 밧줄로 그녀의 두 손목을 묶어 철봉에 매달았다. 발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온몸의 무게가 어깨와 손목에 집중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세였다. 찢겨진 어깨 상처에서 다시 피가 배어나왔다.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허진태는 그 모습을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다. 그는 그녀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히 파괴하고 싶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박중사의 허리춤에서 대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전투복 상의를 칼끝으로 찢어내렸다. 쫙 그녀의 군용 러닝 처치와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하얀 살결이 드러났다. 여군 장교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다. 서연은 아랫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타는 분노를 담고 허진태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굴라하지 않는 눈빛이 허진태의 관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아직도 그 눈빛이 살아있군. 좋아, 아주 좋아. 그는 대검 손잡이로 그녀의 복부를 강하게 찔렀다. 퍼크,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내 그 잘난 정신력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보자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퍽퍽퍽. 주먹과 발길질이 비 오는 날에 먼지처럼 그녀의 몸에 쏟아졌다. 그녀의 몸은 추처럼 흔들렸고 입에서는 선혈이 터져나왔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여단장님, 그만하십시오. 그때였다. 병사 대열 속에서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뛰쳐나왔다. 안지훈 이병이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저분은 김서연 대위님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는 허진태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허진태는 자신의 쇼를 방해한 안지훈 이병을 벌레를 쳐다보듯 내려다보았다. 하, 영웅 납셨군. 저 계집이 널 한번 구해줬다고 이제 네가 저 계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안지훈 이병의 배를 군나발로 걷어찼다. 쿵. 안 이병은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연병장 바닥을 나그다. 그러네. 저 새끼도 전현 옆에 같이 매달아 놔. 허진태의 명령에 다른 병사들은 차마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건 아니다. 이건 군대가 아니다. 그들의 망설임을 본 허진태는 더욱 거세게 포유했다. 뭐해? 내 명령이 안 들리나? 저놈과 전현을 같이 묶지 못해. 결국 간부 몇 명이 마지못해 움직여 정신을 잃은 안지훈 이병을 서연의 옆에 매달았다. 허진태는 이제 만족스러운 듯의 작풍을 감상했다. 그의 눈에 새로운 더욱 잔인하고 완벽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 이걸로는 부족하지. 반역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해.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막사 옆에 쌓여있던 패목재미에 닿았다. 장작을 가져와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전현의 발매 쌓아라, 아주 높게. 그리고 유류고에 가서 휘발유도 몇 통 가져오도록. 오늘은 아주 특별한 행사를 거행해야겠으니 장작 휘발유.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어 여단장님 설마 최종희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허진태는 그의 뺨을 후려쳤다. 짝 살을 애는 듯한 파열음이 울렸다. 이 부대의 여단장은 나다. 내 말에 토다는 놈은 전현과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줄 알아.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다. 간부들은 허진태의 강압에 못 이겨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장작을 날아와 서연의 발밑에 쌓기 시작했다. 장작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무덤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곧 장작 덤미는 그녀의 무릎 높이까지 쌓였다. 칙. 휘발유통이 열리고 역한 냄새와 함께 노란 액체가 장작 위로 쏟아졌다. 흠뻑 젖은 장작은 이제 곧 거대한 불길이 될 준비를 마쳤다. 허진태는 그 모든 준비 과정을 지휘자처럼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숙소에서 이 신성한 의식의 마지막을 장식할 화불을 가져왔다. 이글거리는 불꽃이 그의 관기 어린 눈동자 속에서 춤을 추었다. 그는 화불을 들고 서연의 앞으로 다가갔다. 이제 마지막이다, 김서현. 그가 악마처럼 속삭였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규정집에는 화형에 대한 내용은 없었나 보지. 그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지금이라도 내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네가 내 신발을 핥으며 용서를 구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수도 있으니.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모든 정신력을 끌어모아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피 섞인 침을 그의 얼굴에 뱉었다. 허진태의 얼굴에 그녀의 피 섞인 침이 묻었다. 그 순간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 개 같은 년이 그의 얼굴이 분노로 완전히 일그러졌다. 좋아, 네가 선택한 길이다. 네, 그 잘난 자존심과 함께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져버려라. 그는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다. 이글거리는 불꽃이 하늘에 태양을 비웃는 듯 타올랐다. 이제 곧 거대한 불길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이다. 억압받던 자들의 마지막 희망, 이제 막 피어나려던 정의의 불씨, 그리고 한 여인의 고귀한 생명까지도 연병장에는 절망적인 정적과 이글거리는 횃불 소리, 그리고 악마에 미친 웃음소리만이 가득 차 있었다. 흥용부대의 하늘은 완벽한 어둠에 잠식되고 있었다. 이글거리는 횃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휘발유에 흠뻑 젖은 장작더비를 향해 다가왔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연병장의 도열에 있던 병사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무력감, 그리고 차마 눈앞에 관격을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몇몇은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마치 중마를 날리는 북소리처럼 귀가에 울렸다. 김서연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죽음을 직감했다. 뜨거운 열기가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와 온몸에 신경을 태우는 듯했다. 입술은 바싹 마르고 팻는 타는 듯한 휘발유 냄새로 가득 찼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녀의 뇌리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몸을 맡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횃불의 불꽃이 장작더미에 닿기 직전 불과 종이 한 장 차이의 거리를 남겨둔 찰나. 왜? 에엥? 연병장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날카롭고 광적인 사이렌, 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상별 소리가 아니었다. 고막을 찢을 듯한 절교에 가까운 화재 경보음이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부대의 가장 구석, 제2군수창고 방향이었다. 시커먼 연기가 마치 지옥에서 피어오르는 악마의 손가락처럼 하늘을 향해 맹렬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불이야. 군수창고에 불이 났다.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정적을 깼다. 그 순간 얼어붙어 있던 연병장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허진태 대령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뭐야? 이 이계 같은 타이밍에 그가 욕설을 내뱉었다. 군수 창고에는 막대한 양의 보급품과 장비가 보관되어 있었다. 만약 불길이 번진다면 엄청난 재산 피해는 물론 그의 경력에도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었다. 그는 잠시 손에 든 뿔과 타오르는 창고를 번갈아 쳐다보며 갈등했다. 그의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는 눈앞에 암탉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다시 횃불을 장작더미로 가져가려 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창고 안에 신형통신 장비가 당직 사관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보고했다. 뭐라고? 허진태의 눈이 커졌다. 신형통신 장비. 그것은 며칠 전 상부의 특별 지시로 이 부대에 임시 보관 중인 수십억 원대의 최첨단 군사 장비였다. 만약 그것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순한 재산 피해로 끝나지 않을 터였다. 그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런 허진태는 결국 횃불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는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서연을 노려보았다. 운 좋은 줄 알아. 니년 목숨은 내가 나중에 다시 걸어올 테니. 그는 당장 불을 끌며 고함을 치고 창고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충실한 개들이었던 간부들도 허둥지둥 그의 뒤를 따랐다. 순식간에 연병장 중앙에는 매달린 서연과 안지훈, 그리고 그들을 지키던 최소한의 경비병력 서너 명,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병사들만이 남게 되었다. 혼란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던 부대는 순식간에 무질서와 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혼란은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서연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신호였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단 한 번의 기회. 안지훈. 그녀의 뇌리에 며칠 전 안지훈 이병과 몰래 나눴던 대화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그에게 비상 계획을 일러두었던 것이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정해준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불을 질러라. 최대한 큰 혼란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겁 많고 유력해 보였던 젊은 병사.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켜준 것이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뜨거운 무언가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그 병사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불굴의 의지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았다.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호랑이처럼 섬뜩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어이, 너희들 저기 가서 소화기 좀 더 가져와. 경비 병력 중 고참으로 보이는 병사가 나머지 2명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불길은 생각보다 컸고 모두의 신경은 온통 창고죽에 쏠려 있었다. 서연을 감시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였다. 2명의 병사가 투덜거리며 막사 쪽으로 달려갔다. 철봉 주변에는 이제 반 1명의 경비병만이 남아 있었다. 지금이다. 서현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다. 그녀는 매달린 상태에서 온몸을 반동시켜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그처럼 전현이? 남아있던 경비병이 그녀의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하고 당황하며 소리쳤다. 서현은 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더욱 거세게 몸을 흔들었다. 그녀의 발이 마침내 철봉 기둥에 닿았다. 그녀는 기둥을 박차고 그 반동을 이용해 더욱 높이 날아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몸이 철봉 위로 솟긋 올랐다. 그녀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철봉 위에 거꾸로 걸터 앉았다. 정보사령부에서 혹독하게 단련한 특수요원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동작이었다. 미미, 미쳤어. 경비병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서연은 숨을 고를 틈도 없었다. 그녀는 철봉에 묶인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 보았다. 굵은 밧줄은 특수 매듭으로 묶여 있어 맨손으로는 풀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자신의 군화끈에 숨겨두었던 아주 작은 금속 조각을 입으로 빼어 물었다. 머리핀을 개조해서 만든 비상용 잠금 해제 도구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입에 문 도구를 이용해 밧줄, 매듭의 가장 약한 부분을 쑤시고 비틀기 시작했다. 단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극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매달렸다. 바로 그때 소화기를 가지러 갔던 2명의 병사가 돌아오고 있었다. 저기 봐, 저 여자. 그들이 서연을 발견하고 소리치며 달려오기 시작했다. 제발 서연의 손놀림이 더욱 빨라졌다. 마침내 팽팽했던 매듭의 한 부분이 탁 하고 풀리는 미세한 감각이 손끝에 전해져 왔다.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한번 풀린 매듭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양팔을 바깥쪽으로 벌렸다. 우두둑 오래된 밧줄이 그녀의 괴력에 마침내 끊어졌다. 자유 양손의 자유를 되찾은 그녀는 지체 없이 철봉에서 뛰어내렸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사분하게 착지하며 자신에게 달려오던 경비병 2명의 정면으로 마주섰다. 이 인연이 가장 앞에 있던 병사가 소총 개머리판으로 그녀를 내려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서연에게는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의 팔을 안쪽으로 흘려보내며 동시에 그의 팔꿈치 관절을 손날로 가격했다. 뚜둑 뼈가 부러지는 소름, 뒤치는 소리와 함께 병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소총을 떨어뜨리며 쓰러졌다. 뒤따라 다른 병사가 놀라 멈칫하는 순간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소총을 발로 거쳐 올렸다. 공중에서 소총을 잡아챈 그녀는 한 바퀴 몸을 돌려
그 힘을 실어 개머리판으로 남은 병사의 턱을 후려쳤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병사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경비병은 이 모든 것이 불과 3초 만에 벌어지자 공포에 질려 총을 쏘는 것조차 잊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서연은 그런 그에게 다가가 그의 목 뒤 경동맥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끝 하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병사마저 힘없이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살폈다. 대부분의 병력은 여전히 군수 창고에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옆에 매달려 있던 안지훈 이병의 밧줄부터 풀어주었다. 안이병 정신 차려. 그녀가 그의 뺨을 가볍게 치자 그는 희미하게 신음하여 눈을 떴다. 대위인님 무사하셨군요. 내 덕분이다. 고맙다. 서현은 짧게 말하고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넌 지금 즉시 부대 뒤편에 철조망을 넘어 탈출해. 그리고 내가 알려준 안전 가옥으로 가서 기다려. 알겠나? 하지만 대님은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서연의 눈이 부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통신탑을 향했다. 그곳에는 이 부대의 모든 통신을 관장하는 중앙 송신 장치가 있었다. 이 지옥을 끝내러 가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안희병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이제 아모랑이의 진짜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김서현은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갈비뼈는 금이 간 듯 숨을 쉴 때마다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생존 본능과 복수심,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부하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활활 불태우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부대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한 중앙 송신탑. 그곳에만 도착하면 그녀가 지난 몇 주간 목숨을 걸고 수집한 모든 증거, 허진태의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 안지훈 이병을 통해 입수한 내부 고발 자료, 그리고 부패의 흔적들을 정보사령부 본부로 전송할 수 있었다. 그것만이 이 지옥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막사와 건물들의 그림자를 이용해 소리 없이 움직였다. 특수훈련으로 다져진 은신술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한 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한편 군수 창고의 화재는 마침내 진압되고 있었다. 하지만 허진태 대령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아닌 섬뜩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보고의 피해 상황은 다행히 신형통신 장비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창고 일부가 전소되었고 다른 보급품들의 피해가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새끼야. 허진태는 보고하는 장교의 뺨을 후려쳤다. 김서현 그녀는 어디여? 그의 고함에 그제야 모두의 시선이 연병장 중앙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끊어진 밧줄과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경비병 3명만이 나이행 굴고 있었다. 매달려 있어야 할 두 사람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이런 허진태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화재는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전연을 탈출시키기 위해 계획된 정교한 함정이었다. 자신을 제외한 부대의 모든 이들이 전연에게 노란한 것이다. 전 병력 비상소집, 그의 목소리가 악마의 포효처럼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쥐새끼 주리가 부대 안을 돌아다니고 있다. 지금부터 부대 전체를 이 잡듯이 뒤져서 그녀들을 내 눈앞으로 끌고 와. 이건 훈련이 아니다. 실전이다. 저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사살해도 좋다. 그것은 이성을 잃은 독재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위비상 경보 사이렌이 다시 한번 밤하늘을 찢었다. 하지만 화재 경보가 아닌 적침투를 알리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 경보였다. 막사에서 쉬고 있던 병사들까지 모두 총을 들고 뛰쳐나왔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어지럽게 밤하늘을 가르기 시작했고 군견들의 흉흉한 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흑룡 무대는 이제 거대한 사냥터로 변했고 그 사냥의 목표는 단 한 명의 여인이었다.
서연은 언덕 아래 숲속에 몸을 숨긴 채 빠르게 변해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송신탑까지 가는 길목마다 무장한 병사들이 깔려 있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다른 길이 필요해 그녀의 시선이 송신탑으로 이어지는 험준한 절벽으로 향했다. 그곳은 경사가 너무 심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오를 수 없는 곳이었다. 당연히 경비도 가장 허술했다. 그녀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색조의 눈을 피해 절벽 아래까지 접근했다. 숨이 턱 올랐다. 그녀는 잠시 바위에 기댄 채 숨을 골랐다. 바로 그때였다. 꼼짝마.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선어의 손전등, 불빛이 그녀를 덮쳤다. 순찰 중이던 수색조에게 발각된 것이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날려 가장 가까이 있던 병사의 총구를 위로 쳐내며 그의 품만으로 파고들었다. 동시에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병사가 쓰러지는 순간 그녀는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병사들을 향해 돌진했다. 쏘지 마. 아군이다. 병사들이 당황하여 망설이는 찰나 그녀는 방패로 삼았던 병사를 앞으로 밀치고 그들의 대열을 무너뜨렸다. 그리고는 혼란을 틈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놓쳤다. 저쪽이다. 쫓아. 추격이 시작되었다. 서현은 맹렬하게 숲속을 달렸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발목이 삐끗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등 뒤에서는 병사들의 고함 소리와 군견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절벽 앞에 도달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유격 훈련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암벽이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에서는 다시 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위를 향해 한 뼘 한 뼘 필사적으로 기어올랐다. 저기 있다. 절벽을 오르고 있다. 수색조가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다. 쏴다 타타탕 총알들이 그녀의 주변 바위에 밝히며 불꽃을 튀겼다. 화편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더욱 필사적으로 위를 향해 올랐다. 한편 허진태는 지휘 차량 안에서 무전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절벽이라고 그 미친년이 그는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운전병에게 소리쳤다. 차 돌려 송신탑으로 가는 길로 최대한 빨리 가. 그는 집가했다. 그녀의 최종 목표가 바로 송신탑이라는 것을 그는 직접 그녀를 끝장내기로 결심했다. 얼마나 올랐을까? 서연의 팔과 다리는 이제 감각이 없을 정도로 마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의 손끝에 절벽 꼭대기에 차가운 흙이 잡혔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다. 송신탑,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괴물처럼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해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송신탑 아래에 있는 작은 통제실로 향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대검을 이용해 잠금 장치를 부수해었다. 캉캉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차량 엔진 소리가 맹렬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허진태가 오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마침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부서졌다. 그녀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궜다. 그리고는 낡은 통신 장비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다. 윙하는 소음과 함께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암호화된 USB를 포트에 꽂았다. 화면에 그녀가 수집한 모든 파일들이 나타났다. 파일 전송. 그녀는 망설임 없이 엔터키를 눌렀다. 화면에 파란색의 전속 막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 2% 데이터의 양이 워낙 방대하여 전송 속도는 거북기처럼 느렸다. 끼. 밖에서 지프가 급전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쿵. 허진태가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다. 열어. 이년아 문 열어. 그의 관기 어린 목소리가 철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전송막대는 이제 50%를 넘어서고 있었다.
열지 않으면 부어버리겠다. 하나둘 쾅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철문을 뚫고 들어와 서연의 바로 옆벽에 밝혔다. 파편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전송막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70%, 80%, 쾅쾅쾅. 이제 허진태는 문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철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이 덜컹거렸다. 90%, 95%, 제발, 제발 99%, 전송 완료. 화면에 그토록 기다렸던 초록색 글자가 떠오르는 순간, 과과과광, 육중한 철문이 괴물과 함께 안쪽으로 날아와 떨어졌다. 부서진 문틈으로 허진태가 악마와도 같은 형상으로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의 총구에서는 아직 가시지 않은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끝났나, 김서연? 그가 비웃으며 물었다. 그래, 이제 다 끝났지. 그는 서연의 이마에 차가운 총구를 겨누었다. 유언이라도 있나?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없었다. 오직 연민과 조소가 섞인 기묘한 눈빛만이 담겨 있었다. 허진태는 그녀의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방화쇠의 손가락을 걸었다. 잘 가라, 아모랑이. 그가 마지막 말을 내뱉고 방화쇠를 당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거대한 괴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찬동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밤길을 가르는 소리였다. 허진태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창밖으로 향했다. 창밖의 밤하늘은 온통 헬리콥터의 서치라이트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검은 밧줄을 타고 지옥의 사자들처럼 치읓 같은 전투복을 입은 사내들이 비오듯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제8장 강철의 폭풍 투두두두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괴음, 그것은 단지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독재자의 왕국의 종언을 고하는 심판의 나팔소리였다. 송신탑의 좁은 창문 밖으로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라고는 믿기 힘든 압도적인 스펙터클 자체였다. 밤하늘은 수십 대의 군용 헬리콥터가 내뿜는 서치라이트, 불빛으로 인해 마치 거대한 스타디움처럼 대낮같이 밝혀져 있었다. 코브라 공격 헬기의 위협적인 실루엣이 달빛을 가렸고 블락호크 기동 헬기에서는 검은 밧줄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 밧줄을 타고 대한민국의 그림자이자 최강의 칼날 70 특수 임무단 대원들이 지옥의 사자들처럼 지상으로 강화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신속했고 그들의 손에 들린 K1A 기관 단총은 차가운 빛을 발하며 부대의 모든 주요 지정을 향하고 있었다. 뭐야, 이게 대체. 허진태 대령의 손에 들려있던 권총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땡그랑. 금속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이 거대한 소음 속에서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그의 눈은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처럼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차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나 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한 부대를 상대로 국가가 직접 선포한 전쟁. 쿠앙그의 혼란의 쇠기를 받듯 저 멀리 부대 정문 방향에서 지축을 뒤흔드는 폭발음이 들려왔다. KE니모 보병전투 장갑차가 흥용부대라고 쓰인 거대한 부대 정문을 마치 종이장처럼 찢어기며 진입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수십 대의 장갑차와 무장 트럭들이 눈사태처럼 부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허진태의 군대는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압도적인 강철의 폭풍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병사들은 총을 내려놓고 머리 위로 손을 올린 채 항복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어쩌면 아주 미세한 해방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송신탑 주변은 순식간에 707 대원들에 의해 포위되었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송신탑 안에 두 사람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바로 그때 가장 먼저 착륙한 지휘 헬리콥터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어깨 위에는 빛나는 하나의 별. 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과 냉기는 그 어떤 네 개의 별보다도 더 무겁고 압도적이었다. 국군 정무사령관 이민석 준장이었다. 그는 헬리콥터의 강풍에 군복 자락을 벌러이며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송신탑을 향해 걸어왔다. 특임단 대원들이 길을 열었고 그는 마치 개선하는 장군처럼 자신의 부하가 만들어 놓은 승리의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먼저 통제실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김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모습은 참참했다. 온몸은 피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전투복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흐려진 채 오히려 임무를 완수했다는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민삭 존장의 얼음 같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것은 안도감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고생했다. 김소령,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대위가 아닌 소령. 그는 그녀의 진짜 계급을 부름으로써 그녀의 임무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선언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사령관님. 서연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민석 존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침내 시간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허진태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다시 원래의 얼음장 같은 냉기를 되찾았다. 아니 그보다 더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심판관의 눈빛이었다. 허진태 대령. 그가 허진태의 계급을 부를 때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네. 사사령관님, 이게 대체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대 내에 침투한 불순분자를 허진태는 본능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이민석 준장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오해. 그가 코웃음을 쳤다. 오해는 없는 것 같은데 내 놈이 지난 5년간이 부대를 내 놈의 사적인 왕국으로 만들고 병사들을 노예처럼 착취하며 군수물자를 빼돌려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실, 그리고 네 놈의 비리를 덮기 위해 안지훈 이병의 아버지를 협박하고 안이병을 인질처럼 잡아두었던 사실. 그는 한 걸음 허진태에게로 다가섰다. 허진태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네 놈의 범조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정보사령부의 장교를 훈련 실패라는 명목으로 불법 감금하고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 린치를 가한 사실. 이민석 준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허진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산채로 불태워 죽이려 한 사실까지 이 중에 오해가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나? 허진태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한 암탉이 사실은 정보사령관이 직접 내려보낸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가 무언가 마지막 발악을 하려던 순간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름으로 너를 지금 이 자리에서 체포한다. 이민석 준장의 선언이 사형수의 귀에 들리는 단두대의 칼날 소리처럼 송신탑 안에 울려 퍼졌다. 죄명은 국가반역, 군무이탈 및 해만, 초병 살해미수, 직권남용, 부하상해 및 폭행,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내 놈의 죄목을 다 읊어주기에는 오늘 밤이 너무 짤. 그가 손짓하자 등 뒤에서 있던 707 대원 2명이 다가와 허진태의 양팔 거칠게 붙잡았다. 이건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허진태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소리쳤다. 내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군에 내 놈이 설 자리는 없다. 내 놈의 뿌리까지 내가 직접 아주 깨끗하게 돌려해 줄 테니 철컥. 차가운 수갑이 허진태의 손목에 채워졌다. 한때 이 부대의 절대 권력이었던 그의 손이 힘없이 뒤로 꺾였다. 그의 눈에 마침내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끝났다. 특임단 대원들이 그를 끌고 헬리콥터로 향했다. 그가 끌려가던 길 위로 헬리콥터에 강한 바람이 먼지를 일으켰다. 마치 한 시대의 더러운 역사가 바람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 이민석 준장은 다시 서연에게로 다가와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김소령,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조금은 따뜻하게 들렸다. 서연은 그의 외투를 움켜쥐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마침내 새벽의 첫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흥룡 부대에게 찾아온 진정한 재탄생의 여명이었다. 흥룡 부대 게이트는 대한민국 군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김서연 소령이 목숨을 걸고 전송한 데이터는 군 내부 깊숙이 박혀있던 거대한 부패의 암덩어리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허진태 대령을 정점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수십 명의 장교들과 군납 비리업체 관계자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허진태는 군사법원에서 모든 죄가 인정되어 불명의 전역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암길로 쓸쓸히 사라졌다. 그의 이름은 군의 역사에 가장 잔혹하고 무능했던 독재자로 기록되었다. 그가 쌓아 올렸던 철옹성 같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지진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흥룡 부대는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부대를 짓누르던 억압과 공포의 그림자는 완전히 거쳤고 그 자리에는 건강한 활기와 희망이 넘실거렸다. 연병장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함성 소리는 더 이상 공포에 의해 강요된 외침이 아닌 진정한 자부심에서 우러나오는 포효였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임시 여단장으로 부임한 김서연 소령이 있었다. 그녀는 사건 직후 국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온몸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강인해져 있었다. 이민석장은 그녀에게 정보사령부 본부로 복귀하여 편안한 보직을 맡으라고 권유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사령관님, 제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이 준장에게 말했다. 허진터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절망은 여전히 이 부대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제 손으로 이곳을 진정한 특전 용사들의 요람으로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그 기회를 주십시오. 이민석 준장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선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흥룡부대의 지휘권을 임시로 위임했고 그녀의 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녀의 첫 번째 공식 업무는 전 부대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열린 특별한 명예회복 및 훈장 수여식이었다. 단상위안은 이제 갓 상병으로 진급한 안지훈 인응한 모습으로 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함과 공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상관을 위해 그리고 짓밟았던 동료들의 명예를 위해 불을 밝혔던 진정한 영웅이었다. 김서현은 직접 그의 가슴에 용감한 시민상에 준하는 육군 참모총장 표창을 달아주었다. 안지훈 상병, 당신의 용기는 죽어가던 흥룡부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위기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불리에 맞서 싸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부대의 진정한 영웅이자 모든 전우들의 귀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연병장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안지훈 상병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명예를 되찾은 집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김서연은 부대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허진태가 만들어 놓은 비인간적인 참호 격투와 같은 모든 가혹행위 훈련을 즉시 폐지했다. 대신